반갑습니다. 우리 앞 시간까지는 맨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델은 완두를 이용해서 유전을 연구했죠. 그 유전 법칙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유전은 굉장히 다루기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형질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사람 유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완두처럼 마음대로 막 교배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한 번에 자녀를 낳는 수도 굉장히 적죠. 사람은 한 번에 한 명밖에, 쌍둥이가 아닌 이상 한 번에 한 명밖에 안 태어나죠. 그래서 완두처럼 연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유전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다양한 형질이 있어요. 먼저 이제 발 모양을 봐도 여러분 발은 어떻게 생겼어요? 엄지발가락 제일 첫 번째 발가락이 가장 긴가요? 아니면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긴가요?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내 발가락은 엄지발가락이 제일 길다. 그럼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보면 그렇지 않죠.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긴 사람도 있고 첫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유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질이 있어요. 키가 크냐 작으냐. 물론 키는 유전에 의한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영양분을 잘 섭취하느냐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과 환경의 영향, 그렇게 다양한 영향을 받고 사람들은 다양한 형질이 나타납니다. 키도 어쨌든 유전의 영향을 받고 혈액형이 어떻게 되느냐, A형이냐, B형이냐, AB형이냐, O형이냐, 그것도 역시 부모에게서 물려받게 되는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나와 있죠. 보조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머리에 이마 모양이 이렇게 V자형으로 생기느냐, 아니면 이렇게 일자로 생기느냐, 그 다음에 귀가 귓볼이 아래 이렇게 쭉 쳐져서 귓불 모양이 불경이냐 아니면 이렇게 부착형이냐, 쌍꺼풀이 있느냐 아니면 외꺼풀이냐,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의 모양도 이렇게 뒤로 굽어지는지 굽어지지 않는지, 혀말기 이렇게 돼요. 혀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잘 말아지는데 이게 말아지는 사람이 사실 많은데 말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역시 다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자, 엄지손가락 모양은 어떻게 돼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제껴지나요? 선생님, 오른손은 이렇게 안 제껴지는데, 선생님, 왼손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보면 잘 제껴져요. 그래서 한 손은 제껴지고 한 손은 안 제껴져서 독특한데, 이렇게 다양한 유전 형질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형질도 어떻게 해서 전달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맨델 유전 법칙 중에 분리의 법칙이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유전자형을 적어보고, 유전자형은 알파벳으로 적지 알파벳 2개를 적게 됐어요.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자손에게 물려줄 때는 그 알파벳 같은 것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자손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자손이 태어나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유전은 어떻게 연구하느냐 하면 실제로 실험을 인위적으로 해보기는 힘들어요. 완두처럼 내가 마음대로 자가수분, 다가수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니하고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가계도 조사라는 게 있어요. 가계라는 것은 이제 그 가족의 모습, 가족이 어떤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것을 이렇게 표로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것이 가계도가 되겠죠. 가계도를 그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남자는 네모로 표시하고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시해요. 유전에 따라서 많은 유전들은 남자냐 여자냐와 상관없이 유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동그라미 네모로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별에 따라서 유전이 되는 정도가 달리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고, 이렇게 줄을 옆으로 끈 것은 둘이 부부인 거죠. 네, 부부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다. 이 자녀는 동그라미로 표시했으니까 딸이 되겠죠. 그럼 이 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남편이 이렇게 옆에 있죠. 네모로 표시했고 선을 이렇게 옆으로 그었으면 이게 둘이 부부가 돼요. 네, 그럼 이제 자녀가 이렇게 또 태어났는데 자녀를 여러 명 낳았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자녀를 3명을 낳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1대, 2대, 3대의 가계도를 그려볼 수 있고, 지금 여기서 해보기에 나타난 것은 귀지의 상태의 유전에 대한 가계도 분석인데, 마른 귀지가 있고 젖은 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귀지를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촉촉한 사람이 있고 바짝 말라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마른 귀지와 젖은 귀지를 나타냈고, 젖은 귀지는 이렇게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했고 마른 기지는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표시해서 가계도를 그려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유전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마른 기지와 젖은 기지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성이고 어느 게 혈성인가? 앞에서 배웠던 맨델 유전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죠. 한번 분석해 볼까요? 어느 게 우성인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어느 게 우성인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네, 알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모, 그때 맨델은 처음에 할 때 노란색과 녹색의 순종끼리 교배해서 자손 일대를 얻었지만, 이거는 이 사람이 순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느 게 우성인지 혈성인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 가계도를 분석해서 살펴봐야 되겠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따로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른 기지는 B금을 쳤고 젖은 기지는 B금을 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어느 게 우성인지 알아봐야 될 건데, 젖은 기지의 부모 밑에 마른 기지가 태어났어요. 어느 게 우성일까요? 마른 게 태어났으니까, 자손 1대 태어났으니까 이게 우성일까요? 네, 자손 1대 나온다고 해서, 근데 부모에게는 없는 형질이 나타났죠.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게 우성이냐 열성이냐? 네, 이거는 결론을 얘기하자면 마른 기지가 열성이죠.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타난다는 것은 열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맨델 유전 법칙에 노란색과 초록색을 교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노란색, 초록색 교배했을 때 노란색이 나타나서 우성이었죠. 이거는 뭐 순종끼리였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과 노란색 자가수분 같은 것끼리 교배했을 때 어떻게 나타났어요? 노란색과 노란색끼리 교배했는데 그 밑에 자손은 노란색도 나타나고 초록색도 나타났죠. 이게 비율이 3대 1의 비율로, 노란색과 초록색이 3대 1의 비율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노란색과 노란색을 교배했을 때 초록색이 확률이 적긴 하지만 3대 1이긴 하지만 초록색도 나타났죠. 그래서 노란색끼리 교배해서 초록색이 나타났을 때 초록색이 열성이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타나는 것은 이게 바로 열성인 거예요. 만일에 열성끼리 교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록색끼리 교배했다. 초록색과 초록색이 교배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초록색은 스몰 y죠. 얘도 스몰 y. 얘 둘이 교배하면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얘도 스몰 y밖에 못 주고 얘도 스몰 y밖에 못 주니까 자손은 무조건 스몰 y가 태어날 수밖에 없죠. 초록색이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초록색끼리 교배하면 무조건 초록색. 또 이 밑에 또 초록색끼리 교배하면 또 초록색. 초록색끼리 교배했을 때는 무조건 초록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노란색끼리 교배했을 때는 노란색이 둘 다 순종의 노란색이라면 무조건 자손이 노란색만 태어나죠. 그런데 둘 다 잡종의 노란색이라면 이 스몰 y끼리 만나서 이 초록색이 태어날 확률이, 네, 물론 노란색이 3이고 초록색이 하나죠. 3대 1이 비율로 나타날 확률이 적긴 하지만 초록색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나타난다는 것은 나타나는 게 얘가 열성인 거죠. 부모는 노란색이긴 하지만 초록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손이 초록색이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젖은 기지인 사람끼리 결혼했는데 마른 기지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게 열성이라는 거죠. 이게 젖은 기지가 열성이었다면 자녀는 무조건 젖은 기지만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젖은 기지 사이에서 마른 기지가 태어났다는 것은 젖은 기지가 우성이고 마른 기지가 열성이다. 네,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유전자형을 적어서 표시를 해봐야 되겠는데, 우성은 대문자 A로, 열성은 소문자 A로 표시하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열성이니까 얘는 소문자 A가 되겠어요. 유전자형이. 자, 열성일 경우에는 무조건 소문자 A가 두 개가 모여야지만 열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얘는 소문자 A 두 개. 요 밑에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열성이니까 소문자 A, 얘도 소문자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젖은 기지인 사람, 우성인 사람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A가 하나 반드시 들어가겠죠. 그런데 대문자 A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로 이루어진 잡종이냐, 네, 그것은 잘 살펴보고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위에 부모부터, 이 부모는 일단은 대문자 A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다 젖은 기지니까, 우성이니까 대문자 A를 하나를 갖고 있고, 소문자 A도 하나 들어있느냐, 아니면 둘 다 대문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어떨까요?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예, 소문자 A가 하나씩 들어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자손에게 소문자 A 두 개만 가지고 있는 자손이 태어났어요. 얘는 양쪽 부모에게서 A를 하나씩 받아서 AA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에게서도 스몰 a를 하나 받았고 아빠에게서도 스몰 a를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엄마도 모두 다 스몰 a가 하나씩 있어야 하지만 자녀가 스몰 a만 두 개 있는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여기도 라지 a 스몰 a, 그리고 이 사람은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마른 기지의 사람이 태어났어요. 자, 그리고 젖은 기지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죠. 그랬는데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자녀도 또 이제 마른 기지가 태어났어요. 스몰 A가 태어났죠. 그러면 이 사람 유전자형은 뭘까? 이 사람도 라지 A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고 일단은 젖은 기지니까. 그런데 스몰 A가 하나도 있어야 되겠죠. 라지 A만 두 개 있다면 자녀들은 전부 다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이렇게 가지겠죠. 네, 그런데 자녀가 스몰 A가 나타났으니까 얘는 엄마에게서 스몰 A 하나 받았고 아빠에게서도 하나 받았죠. 아빠도 스몰 A가 있으니까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태어난 이 사람은 어떨까요? 부모에게서 하나씩 받는데 자, 엄마에게서 무조건 스몰 A 하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빠에게서 스몰 A를 받았다면 얘도 마른 기지가 됐을 텐데 젖은 기지니까 대문자 A, 아빠에게서는 대문자 A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젖은 기지가 됐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해 보면 대문자 A, 소문자 A냐, 소문자 A, 소문자 A냐, 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느 게 우성인지 어느 게 열성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걸 알려면 부모하고 다른 형질이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 둘 다 같은 형질인데 그와 다른 형질이 태어나는 것은 이 사람이 나타나는 형질이 이게 열성이다. 부모는 우성이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야 되겠고 우성은 대문자로 열성은 소문자로 표시하죠. 그래서 열성인 경우에는 소문자 두 개, 열성인 경우는 무조건 소문자 두 개인 거고 우성인 경우는 대문자 두 개일 수도 있고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손에게 어떻게 물려지는지를 한번 잘 보면 소문자가 하나 포함되는지 대문자가 두 개 다인 건지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전자형을 다 적어볼 수 있었고 그렇지만 항상 어떤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계도를 분석해 보지만 거기 나와 있는 가계도만 보고는 이 사람이 대문자 A 두 개를 가진 건지 대문자 A 소문자를 가진 건지를 이것처럼 분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분석이 불가능해서 대문자 A가 하나인지 대문자 두 개로 된 건지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을 여러분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유전은 가계도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때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배웠던 분리의 법칙 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계도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네, 쌍둥이 연구도 많이 하죠. 사람의 키 같은 경우에는 유전에 의한 건지 아니면 환경에 의한 건지 사람이 체형이 뚱뚱하냐 마르냐도 유전에 의한 건지 환경에 의한 건지 애매하겠죠. 그러면 어느 거에 영향이 더 크게 받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쌍둥이를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쌍둥이는 유전자가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이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는 거죠. 이게 하나가 두 개로 이제 세포 분열할 때 두 개로 분열된 게 쪼개져서 각각 한 명의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명의 사람이 태어나는 게 일란성 쌍둥이인데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유전자가 100% 똑같은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일란 쌍둥이의 경우는 이렇게 생김새도 똑같아요. 처음 태어나서 생김새도 똑같고 키도 뭐 거의 같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혈액형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은데 그런데 자라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물론 같은 집에서 자라다 보면 먹는 것도 비슷하고 생활 패턴도 비슷해서 환경도 비슷한 데 자라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의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혹시 환경이 다른 곳에 살아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각각 떨어져서 다른 지역에서 살았다. 다른 환경에서 살았을 경우에 나중에 그 쌍둥이들끼리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차이가 많이 나는 형질은 유전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별 차이가 없이 계속 같은 형질이 유지되는 것은 환경보다는 유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유전자가 완벽하게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를 이용해서 사람 유전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의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DNA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그렇게 분석해서 이 DNA, 어떤 DNA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겉으로 어떤 형질이 나타나는지를 비교해 보면 유전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사람 유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계도 분석하는 방법이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겠고, 이 부분은 실제로 자기 가족들의 캐말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석해서 가계도를 그려보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가계도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